안녕하십니까. 마산대 박형기입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뇌졸중 보행에 관련하여 뇌졸중의 어브노말 게이트 패턴이 그 원인을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으로 인해서 어떻게 잘못 제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것은 어, 여기에 보다시피 처음에 우리가 기립을 해서 보행을 시작을 하고 이러한 초기 보행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행을 진행함에 따라서 브레인이 어떻게 조절을 하고 있고 이러한 브레인에서 콜티코 뉴클레우스 트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러한 어퍼 모터 뉴런의 손상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해서 모드 컨트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부터는 근긴장도에 영향을 주어지는 레티클로 스파이널 트랙과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을 통해서 거칠 제어로가 이 익스트라 피라미달 트랙을 어떻게 제어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소뇌와 바닥핵이 이러한 거칠 제어로의 대뇌에 얼마나 두 영역, 두 구조가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레티큘러 스파이널 트랙은 또한 근육의 긴장도를 조절하고 있고 이 근육의 긴장도를 자동 조절하여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저장하는 곳에 대해서 픽스 액션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보행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하기 위해서 바디 웨이트 스포트 트레이닝에 대해서 예로 하나 설명을 해서 전체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보행의 발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누가 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인류학자가 조사를 해보니까 1974년도에 그렇죠? 1974년도에 한 칸 더 진행을 해보면 카이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 버클리 대학을 가게 되면 인류에 대해서 이 사진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사진을 붙여 놓고 진화의 단계를 설명을 해놓고 이 다음에는 거울을 이렇게 붙여 놨습니다. 제가 여기에 서게 되면 제 얼굴이 여기에 보이게 되겠죠. 넥스트 다음은 제가 된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두 발로 보행을 하게 됨에 의해서 제일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이 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중력은 어류에서 물속에서 바깥으로 나오게 될 때 중력의 부력에 의해서 그렇죠. 이 부력에 의해서 체중의 4분의 1밖에 느껴지지 못하고 한답니다. 그만큼 근력이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하지만 물체가 이래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 중력이라는 것을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중력이죠. 처음에 이 뇌졸중이 걸리게 되면 CVA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선생님 제 몸이 왜 이렇게 무거워요 하는 말입니다. 이때 이 무겁다는 말이 이 중력이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또한 이렇게 중력을 처음에 느끼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인간이 두 발로 쓰게 됩니다. 네 발로 인간이 이렇게 서서 걸어가다가 두 발로 쓰게 됨에 의해서 중력을 받는
공간의 변화, 방향의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BOS가 이렇게 넓은 상태에서 BOS가 굉장히 좁은 상태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이 방향이 바뀌게 되어서 불안정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균형을 잡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이야기가 되어져 왔다는 것이요. 불안전성. 이 불안전성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어, 두 손을 쓰게 되었다는 거죠. 네 발에서 두 발로 걸어 다님에 의해서 두 손이 자유로워지게 되었고 이 두 손은 바로 또한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구를 사용함에 의해서 인간은 뇌가 또한 발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의 보행을 보게 되면은 처음 보행은 너클 보행이라고 해서 그렇죠. 손가락의 중절골의 배면에 체중을 싣고 걷는 동작을 우리가 너클 보행이라고 합니다. 요 침팬지의 요 손가락에 이렇게 중절골 쪽에 체중을 지어서 걷는 것이죠. 이렇게 걸어서 손바닥으로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는 기립을 할 수, 점점 기립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체가 보다 직립에 가까운 상태가 되었고 또한 손바닥을 보호해서 나중에는 도구를 잘 사용하게끔 만들려고 하게끔 이렇게 발달되어져 왔다. 따라서 너클 보행을 통해 점차 직립 보행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그렇죠? 변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좀 본다면은 여기서 보듯이 이쪽이 중절골로 짚고 가는 이러한 너클 보행을 보여질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렇게 그러면 통해서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좀 더 위쪽으로 발달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손바닥을 보호하게 되어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도구의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직립보행이 되겠죠. 이러한 직립보행은 크게 우리 이 직립보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지켜보자라고 한다면은 요 캥거루입니다. 요 캥거루의 걸음걸이를 조금 이따가 볼 건데 이 캥거루를 통해서 꼬리가 앞발과 얼마나 캥거루가 이 꼬리와 얼마나 잘 사용되고 있는지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 꼬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앞발의 사용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꼬리가 앞발의 사용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발이 사용을 하는 몫을 꼬리도 같이 도와주고 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꼬리가 사라지게 되면 조금 더 팔이 자유롭게 많은 일을 발달을 시킬 수가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한 이러한 직립보행을 통해서 손과 팔이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두 발이 직립을 하게 되면서 손과 팔이 되었고 이 손과 팔이 자유로워짐에 의해서 인간은 도구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죠. 이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그동안 잠재되어져 있던 뇌를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고래가 인간보다 훨씬 좋은 뇌를 가졌지만 인간보다 낮은 지능을 가진다는 그 이유가 이 도구 따른 무슨 말이냐면 손과 팔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뇌의 발달을 가져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요 두 번째 동영상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동영상은 타조입니다. 이 타조가
날지 못하는 이 새들은 이 무릎 관절에 밑에 하태고를 회전시켜서 이 무릎 관절 밑에 있는 하태고를 회전시켜서 땅을 아주 큰 힘으로 그라운드 폴스 리액션을 만들어서 필요한 힘을 내어서 굉장히 빨리 달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네 다리로 움직일 때 뭐 개나 말들이 이 네 다리로 움직일 때 호흡과 동조하여야지만 걸어갈 수 있습니다. 뛸 수도 있고. 하지만 두 다리로 걷는 것은 우리 몸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가 자유로워지고 정교한 방법으로 숨쉬기를 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직립보행을 통해서 무엇과 연결되어졌냐? 말하기 사이의 관계, 언어의 발달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직립보행을 통해서 결론적으로는 직립보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언어가 발달이, 그러니까 도구, 손의 사용을 통해서 도구가 발달이 되어서 뇌가 발달이 되었고, 또한 직립보행을 통해서 말하기의 자유로움을 통해서 언어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언어가 발달이 되어서 사회적 관계, 사회가 형성이 되었고, 그러한 문화가 발달이 되었습니다. 그에 맞게 뇌도 지속적으로 발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직립보행은 인간에게 있어서 언어와 뇌의 발달을 가져오게 된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캥거루의 꼬리의 역할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앞발을 디뎠을 때, 이 앞발을 디뎠을 때 꼬리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빨리 가면 앞발과 꼬리가 같이 되어 있고 앞발과 꼬리 다음, 앞발, 꼬리, 뒷발, 그러다가 앞발, 꼬리 같이 이렇게 속도가 빨라지면,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지나가서 그렇죠. 꼬리가 위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앞쪽의 추진력을 가지는 이러한 꼬리의 역할을 볼 수가 있겠죠. 달리기를 할 때 이러한 역할을 꼬리가 할 수 있더라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타조하고 걸는 것을 뛰는 인간하고 타조와 뛰는 것을 비교해 본다 라고 비교하였을 때 Dennis's Top Gear is nowhere near as fast as the ostriches. 이렇게 인간과 타조가 뛰는 것을 좀 더 비교해 보면 인간이 그라운드 폴스 리액션을 가질 때는 타조와 비교하면 타조가 더 큰 힘으로 땅을 누른답니다. 1900 정도의 힘으로 땅을 누를 때 인간은 900 정도, 2배보다 조금 더 많이 이러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인간보다 한 2배 정도 더 빨리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타조는 이 무릎 관절, 그렇죠? 이 무릎 관절보다 앞쪽으로 이쪽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무릎 관절 중심으로 이 밑에 있는 티비아가 앞쪽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이 타조는 무릎 관절이 앞으로 나와서 이 힘으로 땅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운드 폴스 리액션을 이용을 할 수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인간보다 더 빨리 나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Downforce allows the ostrich to take a stride up to 16 feet long. 한번 할 때마다 Nearly 3 times greater than 폭폭도 Dennis's. 인간보다 This 훨씬 amazing power 높은 and 것을 massive stride is 우리가 why 보여줄 these 수가 birds 있다. are in fact 그렇죠? the 이렇게 fastest 이야기를 two-legged 할 수가 creatures on 있더라 the 할 planet. 수 있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것은 호흡입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이제 호흡은 인간과
그렇죠? 조금 더 목소리를 과연 승리의 키워보겠습니다. 역사. 다시 뛰면서 씁니다. 씁니다. 이때 호흡을 해야지만 뛸 수 있습니다. 인간도 빨리 달리려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이 네발 동물은 이 호흡과 걷는 것이 아주 밀접합니다. 인간은 그에 대해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가 더 발달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죠? 다음으로 보면 침팬지의 직립입니다. 그렇죠? 이 직립을 해서 어떻게 발달이 되었냐 조금 더 살펴보면 계속 반복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만든 이 휴보라는 로봇과 이 침팬지가 휴보도 지금 완전히 균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이 굽혀져 있고 침팬지 역시 균형을 잘 잡지 못하기 때문에 무릎이 굽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침팬지의 무릎이 굴곡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휴보와 마찬가지로 균형을 잘 잡기 위해서 무릎을 굽히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것은 엉덩이 근육의 약화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 엉덩이 근육의 약화는 이 뒤로 내용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균형을 잡기 위해서 몸이 전체적으로는 앞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조금 더 숙여야 되고 또한 이 소둔근에서 그렇죠 대둔근과 중둔근으로 발달이 되었습니다. 직립을 하려면은 이 대둔근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중둔근의 발달 역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전환이 진화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엉덩이 근육은 침팬지인 경우에는 엉덩이가 이렇게 길게 넣어져 있는 반면에 인간에게는 아주 짧게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은 한 다리로 서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걸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걷는다는 것은 극도로 불안정한 상태의 연속이며 엉덩이 근육이 다리를 중심선에서 뒤로 잡아 당기면서 몸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중심선에 유지하기 위해서는 엉덩이 근육이 뒤로 잡아 당기고 앞쪽에 있는 근육들이 앞으로 당기면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엉덩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력에 바로 엉덩이 근육은 중력과 관계되어져 있는 근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중력과 관계가 있는 것이 이 엉덩이 근육이 되겠죠. 따라서 이 엉덩이 근육이 우리가 CV 환자들이 처음에 어택을 당하고 나면은 이렇게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에 이렇게 약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엉덩이 근육에 약화가 필연적으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엉덩이 근육이 강화가 되어야지만 한 다리가 앞으로 나가는 동안 한쪽 다리로만 몸을 지탱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엉덩이 근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 신전근이 그렇죠? 익스텐서 머슬이죠. 일을 잘 해야 됩니다. 바로 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글루테우스 맥시무스를 어떻게 훈련을 시키는가? 이게 또한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 균형을 잘 잡게 됩니다. 일을 잘해야지만 신체 균형을 잘 잡게 되고 또한 그 신체의 이러한 균형이 불균형이 오게 되면은 신체는 긴장도가 불필요하게 증가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전근이 약하게 되면 근육의 균형이 무너지기 때문에
근긴장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 증가하게 되니까 결론적으로는 스파스티시티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익스텐서 머슬의 약화가 균형을 깨게 되고,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면은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게 되겠죠. 긴장도가 증가되게 됩니다. 이러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직이 발생이 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이러한 경직을 감소시키려면 익스텐서 머슬을 강화시키는 이러한 훈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보행에 어떻게 익스텐서 머슬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라는 것을 조금 보게 된다면은 초기에 골반의 모양을 보게 되더라도 이 골반이 침팬지는 위아래로 이렇게 골반의 모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 자체도 위아래의 근육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글루테우스 침팬지인 메디우스와 맥시무스는 침팬지인 경우에는 굉장히 얇고 긴 반면에 메디우스는 익스텐서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골반은 좌우로 넓게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글루테우스 맥시무스가 더 상대적으로는 더 발달이 되었고, 에비덕터 글루테우스 메디우스는 에비덕터의 근육으로, 그리고 티비아, 그렇죠? 텐서 파세 라테가 에비덕터 머슬로 이렇게 발달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침팬지하고의 각도도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은 안쪽으로 각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휴먼은 안쪽으로 이 각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로 걷기가 편하고, 침팬지인 경우는 위쪽으로 각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좌우로, 그렇죠? 좌우로 뒤뚱뒤뚱 걷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구조가 되게 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따라서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엉덩이 근육이 발달해 있고, 침팬지는 엉덩이 근육이 얇고 길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람인 경우에 이렇게 등 근육 역시 침팬지보다 척추를 따라 더 길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력에 대항해 몸을 똑바로 세워 두 발로 걷기 위해 근육을 발달시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침팬지가 진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도전을, 진화를 하지 않은 이유는 중력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발로 걷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 현재에 있어서도 침팬지가 진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두 발로 걷지 못하는 이유는 네 발로 걷는 방향이 자기의 구조와 자신의 구조와 근육이 더 네 발로 걷는데 더 맞춰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어떤 근육을 어떠한 움직임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근육을 어떠한 움직임이냐에 따라서 향후 근육의 발달과 자세, 움직임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육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도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기죠. 죄송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뇌손상 환자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이렇게 중력에 더 많이 도전하지 않고 사용하기 쉬운 쪽으로만 사용을 하게 된다면은 더 이상 움직임을, 그렇죠? 움직임, 근육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사용하기 어려운 근육들, 그러니까 마비가 있는 근육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해야지만 그에 따라서도 그 움직임이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움직임이 바뀌게 된다. 따라서 그렇지 않고 이렇게 마비된 쪽은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이 학습된 비사용, learned non-use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사용을 하지 못하는 근육이다라고 학습을 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 침팬지와 마찬가지로 중력을 이기려고 도전하는 그 과정을 하지 않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결론적으로는 뇌손상 환자분들의 예후가 도전의 여부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CIMT라고 하는, 그렇죠? 이 CIMT입니다. CIMT죠. CIMT입니다. Constraint Induce Movement Therapy라고 해서 정상인 손은 여기에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놓고 마비가 있는 쪽에 중력을 드러내고 도전을 시켜서 이 뇌에서는, 이 브레인에서는 이 손이 사용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움직임을 통해서 사용을 하는 손이고 또한 여기에 있는 근육들도 발달을 시킨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잘 사용을 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연습을 많이 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용을 잘 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인간과 침팬지가 조금 다른, 이건 보행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종아리 근육이 또한 인간이 더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침팬지보다는 더 많이 발달이 되어 있더라. 따라서 이는 발바닥을 통해서 추진력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종아리 근육이 더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발의 균형이 무너진다면은 우리가 신체 전체의 움직임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이 생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움직임에 있어서는 이 발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발바닥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분들도 이 발이 좀 비정상적인 얼라이먼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라이먼트를 좀 바로 맞추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행의 비교를 보게 되더라도 보행할 때는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네 발로 걷는 침팬지와 두 발로 걷는, 그렇죠? 침팬지, 그 다음 인간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인간만 비교했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근육은 바로 앵클이 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힘이 보행할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은 이 앵클입니다. 몸무게를 다 지탱하고 있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힘의 합선을 본다면, 토탈 볼륨을 본다면은 인간이 여러 가지 침팬지보다는
4분의 1가량 적은 힘으로 보행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보행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그래 이 효율성을 위해서 사람의 골격 및 근육들은 좋은 방향으로 진화를 거듭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뇌 손상 이후로, 그렇죠? 뇌졸중이 걸린 다음 이후로 우리가 본다면은 중력에 대항하기 힘든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서 있을 때 허리가 숙여지고 우리가 허리 근육이 중력을 이기는 허리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허리가 숙여지고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지는 이러한 부분이 생깁니다. 보행할 때는 앞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좌우로 뒤뚱뒤뚱 걷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골반의 전후방 경사가 잘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이 좀 더 많이 보여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력을 이길 수 없으니까 자꾸 이러한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형태가 나타나더라. 따라서 뇌졸중 환자분이 걷는다는 것은 마치 얼음판 위를 걷는다는 것이거나 굉장히 어려운 길을 걷는다는 것, 낭떠러지 위에 있는 이러한 길을 걷는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밤을 걷는다든가. 따라서 뇌졸중 환자는 보행이 굉장히 어려운 한 발을 내딛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모든 것을 집중해야지만 되는 것이 이 보행이라는 과제입니다. 따라서 이 보행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보행을 하기 전 단계도 중요하지만은 이 보행 자체가 매우 중요한 목적이 되고 치료의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 그렇게 함에 의해서 대뇌피질의 참여도도 증가되더라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보행은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보행을 많이 연습을 해야 한다. 마비된 쪽은 많이 중력에 드러나야지만 거기에 맞게끔 근육이 활성화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뇌의 운동 조절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된다면 이러한 뇌의 운동 조절은 상위 운동신경원과 그렇죠? 상위 운동신경세포와 하위 운동신경세포로 나뉘어져 있어서 척수 앞쪽에서 한번 이렇게 쉬게 됩니다. 감각인 경우에는 올라가기 때문에 좀 표현은 그럴 수도 있지만 힘들기 때문에 2번의 쉼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운동의 경우에는 내려오기 때문에 디센딩이죠. 내려오기 때문에 한 번의 쉼터를 가지더라. 이것이 스파이널 코드의 안테리어 혼살이 되겠죠. 앞쪽 뿔이 됩니다. 앞뿔에서 이렇게 연접을 하게 되더라. 그렇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뇌겉질에서 시작되는 상위 운동신경원이죠. 대뇌겉질에서 상위 운동, 척수 앞불에서 시작되는 하위 운동신경세포가 존재하더라. 그렇죠? 물론 이 상위 운동신경세포와 하위 운동신경세포 사이에는 여러 종류의 사이신경원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절을 보게 된다면은 팔꿈치를 굽히려고 할 때, 팔을 구부리려고 할 때는 윗팔 두 갈래근이 수축해야 되고 또한 윗팔 세 갈래근은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펴져야 되겠죠. 자동적으로 펴져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동적으로 펴질 때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는 조절계가 필요하겠죠. 윗팔 두 갈래근을 팔을 구부려라 라고 의지적으로 명령을 내리면
자동적으로 이 윗팔 두 갈래, 윗팔 세 갈래근은 자동적으로 펴게 되는 이러한 자동적 조절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코치 같은 자동적으로 조절해주는 이러한 코치 같은 존재가 바로 주체 외로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체 외로계이다. 대뇌 겉질에서 손해와 나중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 손해와 바닥핵, 그렇죠? 이 손해와 바닥핵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죠? 이 손해와 대뇌의 바닥핵의 도움을 받아서 추체 외로계 조절, 그렇죠? 제어로를 통해서 움직임의 조절을 하고 있더라. 이러한 하위 운동신경세포의 발화를 조절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이러한 움직임을, 자동적인 조절을 하는 움직임은 흥분이 잘 됩니다. 과도한 움직임을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말이죠. 이러한 과도한 움직임을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게끔, 그렇게 많이 움직이게 하지 않아도 되게끔 조절하는 것이 추체 외로계고, 이러한 추체 외로계